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급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보수적이라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우리 BTS가 이름을 다 올린 셈인데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줬던 BTS. 내년 1월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처음 3만 고지를 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졌는데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5일 김지윤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뉴스는 이걸로 온통 뒤덮였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아침에 당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한 비판 또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낙연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한 이낙연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이 사적인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니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국정조사해야 된다. 추 장관을 국정조사하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추 장관을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하여튼 대검과 그리고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가 자신의 그 내부 전산망 2+인가요? 거기에 또 글을 올렸는데 사찰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일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흘러가게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하면 되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냐 이런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법사위에서 오전에 이 윤 총장을 부르자.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 가지고 상당히 조금 갈등이 있었다.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성까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우선 오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수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죠. 백혜련 의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자 온다고 한다. 그랬더니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누굴 부르거나 할 때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윤호중 위원장은 약 14분 만에 이 회의 사내를 선포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특히 윤 총장을 불렀다는 말에 우리 법사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 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과 윤호중 위원장의 콤비 플레이가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국회 추 장관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제대로 회의가 되지 않고 사실 오후에 이 법사위에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대검에 가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혐의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 윤 총장에 대한 그 혐의들이 정말 팩트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간 거였거든요. 뭐 거기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차장검사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택에서 법률 대응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윤 총장이 국회에 오려고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말도 이 조 차장 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징계에 회부를 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이 네네. 징계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지명한 검사가 한 명씩 들어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이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이 이제 갖춘 풍부한 사람 이렇게 그 외부 인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실제로 법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가 이제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이 3명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 법 적용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까지는 기존 징계위원회로 운영이 되고요. 이 법무부 측은 이 중에서 이제 외부 징계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정을 다 조절을 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도 그 의결 과정에서는 이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기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게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나요? 네,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죠. 징계위원회 올라갈 때. 네네. 예. 근데 그거가 뭐 사실은 이게 뭐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 개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사실상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거의 선임을 하는거나 위촉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 브리핑 30분 전에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조 기자단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 미리 보통 정부 부처와 기자단이 좀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브리핑 내용도 뭐 사전에 알려서 엠바고 걸었다가 딱 시간이 되면 풀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일부 기자들이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했다고 해도 30분 전에 브리핑을 통보한 건 기자단을 들러리 세운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변인실이 좀 역할을 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보도 자료가 뭐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오늘 오전에서야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기자들에게 질문받고 계속 전화를 받느라 보도자료 배포를 깜빡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깜빡해요? 그래서 좀 뒤늦게 늦은 시간에 보도자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발표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그 발표 브리핑 내용만 얘기를 하고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기자단에서 좀 왜 질문 받지 않냐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해드리자면 이게 법원 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안이 불거지니까 특히 어제 혐의를 보면 법원의 그 판사들의 성향을 뭐 세평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대검에서 조사해서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부패부에 그걸 내려보내서 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가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이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볼 때 대법원 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뭐 적절한 대응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울산 선거 사건 개입이 아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 관련된 거라고 지금 다시 정정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압수수색도 들어갔으니까요. 네. 대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별로 결과가 나왔을 거라 기대는 안 해요.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역시나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6시 5분에 산회를 했는데 결론이 이제 안 됐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회의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이 되고 야당 추천 그 후보 추천 위원들 이 두 분이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단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공수처법 개정안 이게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인데 이게 그러면은 뭐 법사위 소위에서는 논의가 잘 되고 일정대로 가는 건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여당만 참석을 해서 네네. 법안 심사 소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한 4시 정도쯤에 백혜련 의원이 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3분의 2, 그러니까 5명만 찬성해도 딱 5명이네 하필. 있는. 네.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거는 아마 논의 과정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 그만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추천위는 4차 회의에서 좀 불발이 되는 쪽으로 가고 대신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좀 계속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수처법이 올라가고 이야기가 될 때 이 비토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정권 마음대로는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빴을 것 같아요. 2박 3일 일정인데. 네, 뭐 외교부가 이제 왕이 부장이 강경화 외교부장과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했고요. 네. 공식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요.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외교부 장관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왕이 부장을 만나는 건 1년 만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그밖에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이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고, 이 방한 3일차에는 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과 이 조찬회동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코로나19 대응 협력은 물론이고 이 올해 안에 성사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노른자 일정이다 이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해찬 네. 전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것도 만찬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른자 일정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일정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내일 오찬은 강경화 장관과 하고 네. 비공개 만찬을 이해찬 전 대표랑 하겠다는 거예요. 만찬을 이해찬 전 대표랑 해요? 오찬을 강경화 장관이랑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표와의 이 왕이 부장과의 그 동안의 세월 동안 있었던 유대 관계도 있고, 특히 이해찬 대표를 만나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향후 뭐 한미 관계나 아니면은 뭐 이 한국과의 일본 관계, 한중 관계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좀 비공식적으로 타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하신 분인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나? 근데 이 전 대표가 사실 중국하고 뭐 인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파견돼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도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측 주요 인사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해왔고 중국 인맥을 쌓아왔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작용해 보이고,
또 시 주석과는 2005년 7월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국무총리였던 이 전 대표가 저장성 당서기로 방한한 시 주석을 만나서 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뭐 이 전 대표가 특사로 가서도 시 주석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인연 때문에 저녁은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친하게 마음 편한 만나서 밥 그런 것 먹기 편한 같아요. 사람과 예. 먹는 뭐 이런 건가요? 뭐 낮까지는 뭐 강경화 장관 오찬하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 다음에 저녁에는 편하게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근 기자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되게 서운한데. 저도 무척 서운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마지막 날이신데 오늘 우리 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제 노른자 일정으로 만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노른자 일정 기대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타임즈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의 대장격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수직 상승 중인데요. 3년 전에 불었던 코인 광풍 다시 한번 부는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네.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야, 다우존스 지수가 3만 고지 이게 124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다우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가 오픈한 지로 뭐 처음 있는 거니까. 다우 3만이고 나스닥도 우리가 이제 만스닥 이런 네.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가 만천스닥 그러다가 12,000스닥. 야, 12,000스닥. 네, 12,000스닥이 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뭐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10월과 11월이 정말로 이렇게 바뀌어도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일단 10월 말까지를 보면 뭐 수급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차트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도 넘어지기 직전까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3일에 대선이었었죠. 11월 2일, 3일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자체가 뭐 거의 10거래일 연속 상승, 뭐 15거래일, 14거래일 연속 상승 그렇게 하면서 큰 틀에서 이제 11월에서 쫙 끌어올려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 코로나19에 대한 악재, 코로나19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좀 더 위험한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유럽은 더합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왜 올라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뭐 많이 방송 여기서도 했지만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무려 세 회사에서 백신들에 대한 뭐 이펙티브도 높게 나온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보급 시기도 우리는 3월이지만 뭐 미국은 1월 얘기 나오고요. 뭐 영국은 더 빨리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안 좋지만 저 백신이라는 저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악재를 지금 시장이 다 무시합니다. 뭐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도 실은 이제 그 확진자 수라든가 뭐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시하고 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최근의 증시 급등에. 두 번째는 역시 바이든 시대에 대한 뭐 기대감 혹은 미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의 제거. 아직까지는요. 이제 미국의 전통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승복 선언하고 뭐죠?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라는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과 이제 달러 약세, 트럼프와는 다르게 이제 다시 한번 세계 무역, 자유 무역으로의 뭐 회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최근 11월 한 달이 이렇게 뭐 여느 때와 다른 뜨거운 장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있어요. 이 재무장관으로 자넷 옐런, 페드의 이제 전 의장을 지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전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은 그 1%를 되게 걱정을 했었고요. 뭐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은 좌파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한 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뭐 언제부터 미국 주식 사야 돼? 그럴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바이든 당선인이 재무장관 누구 임명하는지를 봐라.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면은 이거는 안 되는데 근데 자넷 옐런이라는 카드를 꺼내놓고 실은 이게 뭐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봤지만 시장이 굉장히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이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직전에 그쵸. 연준 의장이었었고요. 역대 뭐 기록들 중 있는데 실업률을 가장 많이 낮췄던 연준 의장, 또 주가 상승률로도 60% 가까이를 끌어올렸던 뭐 연준 의장, 게다가 시장과 소통을 잘하는 연준 의장,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재무장관이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이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뭐 금융이라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생각보다는 이제 이 서른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겠구나 하고 자넷 옐런을 재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또 어떤 안도 랠리가 나오냐면 큰 틀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둘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을 좋아하는 정책들은 다 트럼프 행정부에 가 있습니다. 네. 가령 반독점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 이제 한번 독점으로 건다. 네. 이름 실은 뭐 굉장히 힘든 재료죠. 악재고 증세 세금 올린다라는 것도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재료고 그러나 자넷 옐런이 재무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반독점 규제도 저거 보니까 세게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것들 아하. 세금을 막 증세한다고 하더라도 막 들이단짝 급하게 하지는 않겠구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좀 시장과 교류를 하고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겠구나. 게다가 지금 바로 코앞에 나온 것이 경기 부양 이슈인데 자넷 옐런이 재무장관이라면 뭐 이런 거에 소통이라든가 이끌어가는 부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래서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 임명이 실은 거의 뭐 쐐기를 박은 바이든 당선인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뭐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 연방주비제도 이사회 FRB 역사상 처음으로 비유태인입니다. 맞아요. 예, 비유태인이고 경제학 박사가 아닌 맞아요. 출신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MBA에다 이제 변호사, 경제 관련 변호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고 있었던 오소독스를 이제 트럼프의 어떤 하나의 뭐 그걸로써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비유태인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직 남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다시 원래의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뭐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근데 가만히 이게 내각 지명 여태까지 뭐 아직 막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국방장관 아직 안 나왔죠. 국방장관이 누가 될 거라고 얘기 나오지만은 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무게감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알려져 있고 국민들은 구관이 명관 뭐 이런 표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다 아는 네. 뭐 경력이 너무너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가는 것 같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공화당이 아마도 상원을 차지할 거라고도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지아 선거를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네. 쉽진 않을 거다 민주당이. 그러면 인준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너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오늘 바이든 당선인이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레스터 홀터라고 그 NBC의 나이틀리 뉴스를 진행하는 메인 앵커하고 예전에 그 마식령 스키장 갔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원 의석을 비우는 것이 결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장관으로 차출이 되게 되면 그 의석을 누군가가 잠시 차지하고 있다가 선거에 나가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워런 같은 경우는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라서 아마도 매사추세츠니까 네.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핑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옐런 전 의장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환호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 바이든과 연관성을 찾아야만 될 것 또?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지금 공식처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외우고 있는데요. 바이든 달러 약세, 바이든 경기 부양. 이게 이제 무슨 공식인 자, 우리 거예요. 주린이들 외우세요. 실제적으로도 시장도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와고 네. 있고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새에 15%, 17% 정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국내 증시만 보면 외국인들이 6조 5천억, 6조 오늘까지 하면 7천억이고 아직 11월 남아 있잖아요. 7조가 넘으면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한 달 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최대치입니다. 지금도 최대치거든요. 6조 5천억. 왜 사고 있느냐? 달러 약세가 앞으로 계속 간다. 아하. 그건 왜? 이제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뭐 자유무역하면서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 다시 한번 달러를 해외로 수출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는 옛 방식이죠, 미국의.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최근에 코인들의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다 날아가고 네네.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한 달 새 40% 놀랐고 코인 중에서는 70% 한 달 새입니다. 올라간 게 있고요. 연중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170%. 2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네, 다시 2,700이 전곡점이었었으니까 원화로는 2,400에서 2,700 거의 이제 쌍봉을 그림까지 지금 오고 있는 이게 달러 약세가 가장 큽니다. 항상. 그러면은 기조적으로 달러 약세면 금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의아한 모습들은 네. 금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빠지고 있더라고요. 즉 현재 시중의 유동성은 그 금을 버리고 새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있는 이 코인에다 갖다 붙이고 여기에 몰리고 있는 현상인데 아직도 불신이 많죠. 그쵸. 그다음에 뭐 저도 이 코인에 대해서는 10분 받아들일 수가 없기는 한데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을 일단 담고 있고요. 그래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넣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JP 모건, 뭐 블랙락 여기에 주요 인사들이 속속 비트코인 괜찮다라는 이제 옹호 발언들을 하게 네. 되니까 이게 시중의 투심이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은데 달러는 계속 약세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럼 코인도 하나의 수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투자하기가 어렵구나. 달러 약세는 금강세거든요. 이제 옛날 공식이에요. 근데 달러 약세인데도 금은 계속 떨어지고 또 다른 뭐 대체저죠. 이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지금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JP 모건이 그러니까 원래 창시자의 JP 모건이요. 지금 회사가 아니라 JP 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은 다름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현재 화폐는 결국 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 투자자들의 그 용어는 거의 뭐 진짜 명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JP 모건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으로. 네.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이제 이렇게 또 그 회사가 이번에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흐름들을 잘 보면 딱 하나예요. 지금 다들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무한 베팅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에 이제 오르게 되면 달러 약세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무한 베팅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환차익을 노리고 오고 있고요. 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고요. 자산 버블도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정말 달러 약세야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획이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신을 할 때는 시장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코스피도 왜 이렇게 올라? 외국인이 막 사서 오르죠. 네. 외국인은 왜 사? 소위 말하는 달러 약세 때문에 계속 외국인 자금들이 물밀듯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향후 미 달러화의 향배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또 뭐 시간은 없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왜 미국이 저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가.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속내에서는 향후 기축통화의 자리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자기네가 이제 땡겨 오려고 하는 거야. 이제 겨우 5대 결제통화에 들었으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면 미국이 계속 이걸 뭐 달러 약세, 코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암호화폐로 이 통화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 중국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화폐 어떻게 보면은 질서 안으로 미국이 약간 들어가 버리면 느낌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중국이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핀테크도 중국이 맞아요. 압도, 뭐 안면 인식 기술 뭐 이런 거 5G의 화웨이 뭐 이런 것들이 압도하고 있는데 그거의 세계로 오히려 미국이 들어가네. 전 이게 좀 잠깐 이해는 안 갑니다. 과거에 이럴 때는 정말 전통적인 패턴의 미국 정책이라면은 느닷없는 달러 강세를 쳐서 지금 중국에서 뭐 트리플 A 국영 기업들이 속속 유동성 부족으로 디폴트가 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오히려 보시고 봐야지. 크게 미국 스타일인데 많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하여간 다수설은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올랐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늘 그 반대편도 염두에 두시고 또 아직까지 뭐 환율 조작국 재무부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후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후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 3만을 찍은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코인 광풍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성만 사는 집인 줄 알고 강도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큰 코 다친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많이 일인가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여성 2명만 산다는 걸 알고 네. 자신만만하게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 남성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 남성은 용접 일을 하는데 올해 4월에 피해자 B 씨의 집에 일을 하러 갑니다. 집 마당에 농구 골대 설치 작업을 하면서 B 씨가 큰 부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뭐 느낌상으로도 알았을 거고 뭐 대화를 듣고도 알았겠죠. A 씨는 곧 B 씨의 집을 털기로 계획을 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A 씨가 도박 빚을 좀 지고 있었거든요. 아.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든 건 이 집의 실거주자가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예요. 아, 피해자들을 쉽게 내가 제압할 수 있겠구나, 네. 쉽겠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계획 후에 한 달여가 지나서 이 B 씨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귀가를 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안 기다리고 그냥 훔쳐가면 되지 않아요? 뭐 이해가 훔쳐갈 안 게 가는데? 없었는지 아니면 뭐 걸친 게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기다렸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이 남성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를 않는데요. 네. 60대 여성인 피해자 B 씨가 의자를 휘두르면서 맹렬하게 저항을 오. 했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강도야라고 크게 아하.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곧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A 씨가 강도 범행을 부인하는데요. 흉기를 준비했지만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범행을 포기했다. 실제 강도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3일간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고요.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약간 허술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많이 많이 초범이죠. 허술한데요. 예. 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형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허술한 느낌은 드는데 지은 죄는 지은 그럼요. 죄니까요. 네, 네, 그럼요. 벌은 받아야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이 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코로나19 회복 순위를 발표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높은 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몇일까요? 코로나19 회복 순위. 음. 코로나19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위에 4위에 예,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이상인 5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뭐 꽤 치밀하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지난 한 달간의 인구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백신 공급 계약 체결 건수, 검사 역량, 뭐 이동 제한 정도, 뭐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82.3점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체 개발한 진단 키트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진소를 운영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위는 어디였을까요? 1위요? 네. 1위 글쎄 대만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 아닐까 싶은데. 빙고 뉴질랜드였는데요. 어.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26일부터 봉쇄 네. 조치를 시행을 했고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음에도 국경을 빠르게 통제했다는 게 좋은 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2,031명. 사망자는 25명입니다. 결단력 있는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위가 조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2위요? 2위 누구 어딘데요? 초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네네. 받았던 곳이거든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요새 일본이 되게 안 좋다던데 상황? 일본이 85점을 받았고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대응보다는 국민의식, 시민의식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신뢰를 했고 정책에 순응을 하면서 앞장서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붐비는 장소를 절대적으로 피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331명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가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3위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만이었어요. 아하, 대만이 또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죠. 네, 굉장히 빠르게 통제를 했고 또 대만에서는 200일 넘게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위죠. 그리고 이어서 핀란드,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부진한 나라도 혹시 있나요?
저의 끝에 있는 뭐 이제 뭐 아프리카 쪽의 나라들도 있었고요. 예. 조금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네, 조금 그렇죠. 낮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페이스북을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67억을 부과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 페이스북이 최소 3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당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페이스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총 67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근데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페이스북 형사 고발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의미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 규모인 건데 그동안에는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는데 그중에 역대 최고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걸로 나타났는데 제공한 사업자 중에 2016년에 미국 대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업체도 포함된 걸로 조사가 캠브리지 됐습니다. 애널리티카. 예, 거기서부터 이제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됐고 이 조사가 시행이 된 건데요. 지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1,8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을 보면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를 비롯해서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까지 넘어간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그 친구의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6,600만 원의 과징금이 더 보태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라는 상징이 있고요. 국내 정부 당국의 규제 집행력이 해외 사업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좀 어떤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했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전민기 팀장이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메인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좀 필요한 곳에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뭐 노동 아니면 뭐 가정 네. 폭력이나 또 아이들 그리고 사회 안전 문제 이런 거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도 역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네.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쭈쭈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너무 네. 제가 한 것 같네 다. 감사합니다. 네,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꽉 차는 스튜디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뭐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짐작하고 오셨죠? 네,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하면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게 마지막에 꼭 여쭤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잊어먹고 가거나 시간이 모자라 가거나 그리고 생각을 한참 하시다가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여쭤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직무 배제는 무엇이다. 한 줄 평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윤석열 직무배제는 참 잘했다. 되네. 네, 참 잘했다. 보통 우리가 명사를 생각하는데 신박하십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안 되는 국정원 시켜다가 이 혼외자 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줘서 내쫓고 이랬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받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감찰이 벌을 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의혹이 있으면 감찰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모든 다른 부처의 장관들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에 감사받고 감찰을 다 받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거기에서 벗어나 있던 대상 공무원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잘했다라고 하셨고요.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저도 비슷한데요. 네, 윤석열 직무배제는 집에 가 다. 에이 집에 가 다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뭐 집에 가라는 것이다라든지 집에 가. 뭐 네, 집에 예, 가 집에 가. 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비슷합니다. 이게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역사상 초유의 검찰이 정상화되고 있다. 초유의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 자체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과거에 이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라든가 감찰을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사표를 내버렸죠. 사실은 그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위의식이기도 하고 또는 특권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역으로 봤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걸쳐서 이 절차대로 장관이 이 해임 제청을 하는 자체가 아주 정상적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라는 것이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윤석열 직무배제는 대관식이다. 대관식? 네,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열렬히 지금 한 지난 1년 동안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해오면서 윤석열 총장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제 핍박받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정착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권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를 이기는 결과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만 지금 이 정부에 저항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거의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상 대결 대권 여론조사를 또 다른 언론이 단기간 내에 붙일진 모르겠지만은 수치가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킹메이커로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관식이다라고 하셨고요. 신장식 변호사. 윤석열 직무배제는 외나무다리다. 외나무다리. 예, 누구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절차 안으로 들어갔고요. 진검승부? 예, 진검승부고 외나무다리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판사 네. 불법 사찰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에 표현했던 이 상당한 정도 보고서가 입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쪽 검찰에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입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도 표현을 하기가 어렵겠다 싶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내가 작성했어요. 근데 그거 일반적으로 하던 거예요라고 하면서 6페이지짜리 글을 이프로스에다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저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이겁니다 하고 한번 올려보시면 돼요, 그분이. 그러면 이게 실제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용도가 어떤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보고서, 판사의 정보를 모았다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고 어떻게 활용되었느냐가 나오면 이거 완전 빼박입니다. 양쪽 다. 어느 쪽이든 한쪽은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재촉하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다 대응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직무배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서로 증거를 까게 돼 있어요. 1, 2주 안에 외나무다리에서 누가 밀려 떨어질지 나올 겁니다. 띠리띠리리. 그건 오케이 목장인가? 네, 고영모 최고위원. 네, 윤석열 직무 배제는 꼬장이다. 꼬장.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그 총장을 키워주고 있고 또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계속 빼달라고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아니 최근에 안 했어요. 거론짓에서. 근데 추미애 장관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거론이 안 되냐. 뭐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권력 1위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좀 그래서
그나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자꾸만 저를 좀 봐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꼬장을 부리는 거 아닌가. 예. 대선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대표도 했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네. 서울시장이 아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은 본인이 정치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정치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간 자기 타임 테이블에 그 착오가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빨라졌죠. 네, 갑자기 빨라지니까 원래 그 윤 총장한테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딱 그 피해받고 정권의 탄압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딱 사표를 던져야 본인한테는 가장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위법 부당함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임기 때까지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에서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지는 전체 타임테이블에서 뭔가 좀 너무 앞당겨졌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제일 타이밍 아니에요? 이준석 최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핍박받는 이미지는 지금이 최고 지지율 정점이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국민들한테 각인을 남기려면은 성과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지검에서 시작했던 그 원전 수사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재판이라든지 뭐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서 할 일을 했구나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장식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제는 약간 시간표가 좀 조급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전지검에서 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없이도 자기의 지휘권 없이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조남관 차장이 이제 대행해가지고 그런 그 수사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지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그러면 대전지검에 있는 그 하부 조직이 같이 반기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군대 없는 지휘관이 될 것이냐, 이게 본인에게 굉장히 이제 가르마를 타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권도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이제 장수를 없앴다고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검찰이라는 그 대한민국 거대한 수사 권력이 우리는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 개인이 벌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권이 아예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보니까는 이제 스텝이 꼬였다라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임 스케줄이 꼬였고 반대로 보면은 이제 이분이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루된 것들, 가족들이 연루된 것들에 대해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검찰 조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까?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 총장이 옷을 벗었는데도 방어해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법 사찰 문제가 이 검사 부장이 밝혔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걸 관행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이 벌써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이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이 사찰 흔히 하는 이 정보 취합 방식에 대해서 이 사찰이다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검찰 조직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옷을 벗은 상황에서 방어해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짧게. 그 불법 사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은 이것이 우선 그러면은 관행이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감찰로 인한 윤석열 총장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우선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문무일 총장도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은 문무일 총장도 그럼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텐데 그분도 그럼 형사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전에 분도 제 생각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이게 판사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을 대검 소위 말하는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면 그게 관행이니까 윤석열만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윤석열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 판사인데 판사가 지금 블랙리스트를 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보를 취득한 게 2018년 11월 6일하고 3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원 차장검사가 그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할 때 무리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보고라는 문건 이게 2014년에서 17년까지 작성됐던 것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보도가 됐어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그 다른 검사가 내가 작성한 당사자인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 모아서 한 거다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 오늘 저녁에 새롭게 알림을 내면서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16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 어디에서도 16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라는 것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그럼 뭐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차장검사의 지휘하에 압수수색했던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들었던 리스트가 그게 그냥 창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활용했다는 걸 들어가서 활용돼서 판사 리스트를 작성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됐다는 거고 민간인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쓰면 이게 지금 수사 정보만 모으도록 되어 있는 대검의 기관이 수사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네. 사찰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네, 구용모 제가 최고위원.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구용모 지시했다는 최고위원한테 정황이라는 게 전혀 기회를 문제가 조금 않잖아요. 네. 구용모 최고위원. 아니,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감찰이잖아요. 계속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객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감찰 결과 뽑아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뽑아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찰 결과에 대해서 이건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감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지금 민간 정보 모으고 있는데 정당성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모이고 있는 얘기잖아요. 것 자체가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네. 거죠.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건 이거- 알겠죠 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주 안에 1, 2주 안에. 1, 2주 안에 이거 다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맞는 말씀. 니들 다 나와. 아니요. 그 제가 아. 계속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뭉뚱그리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 관행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 가지고 과거 예술인들에 대해 가지고 분석했던 문건에 대해 가지고 제작한 사람, 지시한 사람, 그리고 이 관행을 용납한 사람 또는 밑에서 그걸 하지 말자고 했는데 묵살한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다 나왔어요 이미. 그런데 거의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이건 지우려 지금 그러면은 판사들이 판사의 유무죄를 따질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이 네. 이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네네. 분노해야 게 된다는 그게 제가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게 이장수 뭐냐면은 변호사님, 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네네. 누가 지시했느냐는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저는 1, 2주 안에 다 끝날 얘기라 짧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무슨 뭐 사생팬이에요? 왜 개인 취미까지 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왜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합니까? 반부패 강력부가 옛날 공안부예요. 공안부에서 뭐 하는 데예요? 그 권력자들 이 사람들 비리 있으면 때려잡는 데거든요. 왜 공안부에다가 이거를 윤 총장이 그걸 전달해요? 검찰에서 판사 관련 정보가 필요했으면 해당 공판을 하고 있는 공판부에다 공판 줘야죠, 검사가 주더라도. 판사 정보를 인터넷 검색한 것 갖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검색도 대충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대충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1, 2주 안에 결판이 날 거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이네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입니다. 정부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거듭 요청을 했고요. 집회를 강행을 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글쎄 뭐 방역 수칙에 맞춰서 집회 규모를 축소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분노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민주노총 집회 명분은 정부의 노동법 계약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인데요. 자,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듣죠. 무건 수행을 하셨던 우리 구용모 최고위원 얘기부터 듣죠. 무엇하겠나요? 그러니까요. 좀 빨리빨리 예. 이렇게 막 큰 목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역에는 진보 보수도 없고 성각도 없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융통성들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있어 우리가 지금 뭐 2단계 격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뭐 사업장 뭐 방역이 완벽하게 된 카페라도 무조건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무슨 뭐 인터뷰 형식이다 10인 이하다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은 조건을 대고 있는데 그래봤자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이러는 거를 갖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지금 2단계 격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는 무조건 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절대로 모이면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측에서는 정부에. 그렇죠.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데 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설득력을 높이는데 사실은 저는 뭐 노동법 계약저지 전태일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 동의하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전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전에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실 텐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보수단체 집회할 때도 자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하 집회면 99명 집회를 철저하게 방역 수준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언제까지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으니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정해서 보수든 진보건 표현의 자유에 일정하게 숨 쉴 틈은 만들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고민이 깊은 거죠. 물론 탁자 위에서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고 이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준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요. 저는 예전에 이제 8.15 집회 때 보수 단체에서 굉장히 방역에 무책임하게 이제 많은 인원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천절 집회 때 10월 3일 날 그때 뭐 경찰이 14,000명 가까운 경력을 투입하고 실제 집회에 나타난 인원은 기백명도 안 되었는데 과잉 이제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었을 때 경찰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단체가 지난번에 진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많이 모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면요. 대한민국에 집회하면 가장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에요. 이 사람들 전문가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진짜 경찰이 말한 그 변명이 맞다면은 이번에 진짜 긴장해야 돼요. 예? 원래 항상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 자라보고 놀라는 게 그게 정상인데. 자라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놀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만약 본인들 얘기대로 그때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모일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수십 년의 역사 동안에 많이 모으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방역에 대해서 관심도도 이제 낮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고도 적게 하고 실제 집회 당일에 통제 인력을 동원하는 사람도 적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이제 그럼 경찰이 규정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과 주장 그리고 집단에 가려가지고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신장식 변호사 같은 분들은 그 전문 시위꾼이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은 집회에 관해서는 전문가니까 아까 말씀에 100% 공감해요.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판사들이 매번 애매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 인정하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양 진영에서의 집회를 봤을 때는 공평성이라는 잣대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벽이 안 나왔거든요. 네, 공평성에 대한 잣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지전 대변인? 뭐 일단 뭐 저는 뭐 민주노총도 집회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뭐 그런 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전에 집회에 대한 이제 소통의 정도의 문제 차이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직화된 표현이 그렇습니다. 조직화된 전문 시위꾼이 오히려 통제하고 협의되기가 쉽습니다. 조직화되고 훈련되지 않은 무작위 대중이 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왔을 때 이 통제가 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현실이 있는데요. 뭐 저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어쨌든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안타까운 점들은 이 기준의 균형점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에 있어서의 집회 외에 우리 좀 비대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좀 다른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이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비대면 저희가 시위?
예? 비대면 시위. 예, 뭐 비대면 이런 시위 저희가 이거 수 뭐 있죠. 30년 전, 4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말고 저기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 홍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행동의 양태에 시선이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김성회 대변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몰랐는데 예, 민주노총이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게 코로나 백신도 이미 나왔고요. 치료제도 개발 단계라서 내년 여름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될 것이고 가을 정도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언택트니 뭔 비대면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오래 지나가는 유행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표현하는 자유보다는 내가 감염시킬 자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히 막았어야 되고 제가 지난 8.15 때 민주노총이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쭉 봤는데 마스크 돌려 쓰고 이 턱까지 마스크 내리고 말 다 하고 뭐 시위를 하는 그 장면 사진 찍을 때는 1m 간격이지만 기자회견장에 또 수십 명 그냥 몰려서 앉아있고 아무런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진을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역에 대한 의식, 이 두려움, 대중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렇게 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면 집회를 불허해야죠. 불허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다가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걸맞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사실 띄운 거는 이재명 경기지사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이 받았어요. 3차 재난지원금.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 좀 난색을 표했다가 오늘 보니까는 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로 약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되냐 아니면 시기상조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박진영 부대변인부터 먼저. 아마 네. 이제 예산국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지급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또 창궐하면서 이게 언택트가 더 계속 강화되는 시점이고 또 이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연말 경기 생각한다면은 지금 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당이 어떻게 프레셔를 좀 넣어보시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급해야죠. 그 눈치를 챙겼다 드디어 민주당이. 예. 사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다 해봤잖아요. 1차 때 소멸성으로 네. 해서 지역화폐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쭉 다 해봤고 그랬을 때 효과, 경제적 효과 이런 게 있었던 거고 2차 때는 선별 지원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실은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예 소득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금 지급을 하니까 현금으로 지급받아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 돈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돈을 주긴 했는데 그 논란 끝에 돈을 주긴 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1차 재난지원금 방식하고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저는 대략적으로 온몸 피부로 좀 느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머뭇머뭇했냐. 그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했던 얘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계속 그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1차 때 같이 소멸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홍 부총리님은 연말 개각해서 그 명운이 뭐 이미 눈에 보이듯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네. 언제 얼마나 빨리 하느냐 아니면은 뭐 설 전에. 설 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넣으라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걸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산에 안 넣어놓으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을 뭐 뉴딜이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에 배정해놓고 나중에 또 추경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 가지고 약간 더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당장 뉴딜이니 뭐니 돈 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계획이 좌절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좀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임대료나 아니면 이런 문제도 저는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임대료 내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돈다는 거지. 예, 그 뭐 돈 떼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1차 재난지원금이 낮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그걸 보전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아니면 화이트칼라층 중에서 본인의 소득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받고 만약에 소득이 많이 감소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 지급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방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현금 지급하고 직접 하는 게 낫지 소비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그 말은 좋지만은 지난번에 당장 1차 재난지원금 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네이버 댓글 읽어주신 게 뭐냐면은 할망구 안경 사주고 소고기 먹었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대통령께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업종은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소득이 확 줄었겠죠. 근데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쥐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5천 원이라도 노래방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래방 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이 시중에 일률지원금 많이 풀려도 노래방은 더 잘 안 돼요. 그 온기가 닿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고기 어떻게 보면 사치제랄도 할 수 있고 안경 할망구 안경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업종에만 계속 돈이 쌓이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지원을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도 2차도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 보지만은 뭐 1차가 대단한 방식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게 그 두 가지의 불공정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차등적 지급이라든지 그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뭐 본 예산에 들어가고 하니까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열린민주당이 네네. 공약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님의 말씀도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후정산을 하면 됩니다. 일단 돈은 급하니까 뿌리는 거죠. 근데 뿌리는 시점이 오늘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설 전이냐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일괄적으로 1인당 50만 원 뭐 이런 식의 뭐 규모를 잘 정해서 돈을 뿌리고 그건 2021년에 뿌리는 돈이 되겠죠. 2022년 소득 정산할 때 2021년 벌어놓은 걸 놓고 보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특히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 받은 돈을 50만 원 받은 돈을 다시 다 반환하시고 그리고 2021년 소득이 안 좋았던 분들은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던 부분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소득세고 뭐고 안 내시는 분이 40%가 넘어서 누가 가난한지를 따지려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이 정확하게 국세청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순서로 어디까지 자를지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소득세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뭐 명칭은 사회연대세 개념으로 해서 더 많이 버신 분들이 코로나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지급을 해놓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저 말 동의하는 게요. 이런 재난지원금을 줄 때 저 말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공짜 아니다.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 그런 말 했다고 제가 항상 상기하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예, 그 말을 상기해 보면은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고소득층에 대해서 상당한 세율로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회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봐야 50만 예를 들어 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을 토해내는 정도만 해도 상위 소득 30%로부터 다시 걷어들이면 그냥 본인이 2021년에 받았던 50만 원을 2022년에 다시 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상당한 증세라는 문제가 그냥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럼 나머지 70% 국민에게 내는 50만 원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난 그런 걱정하는 게 제일 웃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이 빚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빚을 지면 되죠. 그러니까 부채
만들어 놓고 10년 있다 갚으면 돼. 뭐 자꾸 독일 얘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이 부채를 거의 40% 가까이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언제나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빚을 내서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대변인, 아니 잠깐만. 그다음에 왜냐면 저는요. 구형모 근데 저 할게요. 말씀대로 하면은요. 아까 소비 진작 효과에는 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 게 할망구 우리 5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뱉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랑 안경은 사 먹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눈앞에 50만 원이 생기면 쓰게 돼 있습니다. 조산모자를 인간의 오십만 원 공상이 국민을 의미하는 놓고 거야, 조산모사 하자는 겁니까? 그 네. 50만 원을 토할 사람은 지금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인데요. 네, 박진희 대변인. 그 우리가 이제 빠뜨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전체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 체계로 이야기하면은 세모녀가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최하위층이라든가 주소 불명 거주자라든가 실제로 극빈자들이라든가 이런 서류도 못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별적으로 했을 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좀 이 저교육적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별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국가가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그 선의의 피해자는 가장 나쁜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서 주는 것들이 복지가 우리가 안전하게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형모 최고위원. 네, 저는 이제 제발 좀 행정 비용을 들여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코로나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재난지원금이 신속성,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취지로 가게 되는데 사실 정부에 있는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일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뭐 개인 사업도 해봤지만 임대료 밀리면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듬어 주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코로나 관련돼서 내년 여름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뭐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가장 심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백신 있다고 하지만 백신의 어떤 유통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부에서 빨리 이런 행정 비용을 들여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뭐 지금 뭐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한 거 연장선을 봤을 때 이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잠깐입니다. 잠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순간이 한 달 여간이거든요. 그때만 잠깐 매출이 늘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과연 보장이 되느냐. 이게 경제정책은 거시적인 정책인데 자꾸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가오를 계속해서 저는 이거 얘기해야지 네. 신장식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1차, 2차 다 해봤잖아요. 저는 그게 1층 쌓기, 2층 쌓기, 3층 쌓기라고 생각해요. 두툼하게 1층 쌓고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어느 그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게 정의라고 하니까 정의죠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2층, 3층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2층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3층까지 받고 하지만 1층을 쌓는 건 경제정책 하나거든. 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2층, 3층은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보편과 선별이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잘 믹스해서 지급할 거냐. 그 정부의 네네. 능력입니다. 아니 형님 이 정의당이 이렇게 회색 분자처럼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회색 분자 아니야. 아니 치킨이냐 피자냐 그러고 있는데 둘 다 먹지 뭐 이런 거 뭡니까 이게 진짜? 피자나라 치킨 공주 있잖아. 뭐 이런 회색 분자 사실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이면서 복제정책이라는 말에는 이제 동의가 네, 네. 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행정정보력 1위일 겁니다. 여기에서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력을 동원하자 그러면은 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겁니다. 아마. 아, 그거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이쪽에서 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인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불평무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함께한 지가 되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들었어요. 네. 안 믿는 듯한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시고 영혼 정말 있게 전 영혼 들었습니다. 네, 정들었는데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아쉽네요. 네, 한 말씀씩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김성애 대변인. 아니 뭐
만나자 이별이라도 너무 아쉽고요.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또 여기에 정말 가장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김성혜였습니다. 네, 박진영 대변인, 아, JYP. 뭐 저기, 네. 예, 뭐 저기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 나중에 우리 신장식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는 또 우리 민주진보 연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왠지 조심하세요. 네, 김성애 옆에 계신 김. 네, 이수호 최고위원. 예, 항상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이지만은 여기 이렇게 모이면은 그래도 참 재밌는 토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아마 청취자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아요. 왜 이렇게 편하게 하느냐. 근데 그만큼 편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다른 방송을 뵙게 돼도 항상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신장식 변호사님. 예, 우리 코너 이름이 야간 개장 수요 정치 클럽. 그 DJ가 아주 잘 이끌어 주셔서 아유, 아주 감사합니다. 흥겨운 클럽 분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정말로 제가 뭐 클럽을 잘 찾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로나 빨리 극복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클럽에 가서 한번 아, 왜 술 한잔 이러세요 할 수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포장마차로 할까요? 영 안 되나? 받아주는 우리는 데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딸내미 잡으러 왔다 뭐 이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구락부지 구락부 진짜. 네, 고영모 최고위원. 네,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편한 척을 하려고 되게 약간 뭐 편하다고 저는 굉장히 편한 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끝이 나서 정말 너무 아쉽고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중앙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너무나 이렇게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5분 모두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5분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하지만 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고영모 최고위원, 김성혜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다음 달 10일? 네, 네, 그 이후에 바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12월 10일이 식품의약국이 회의를 열어서 이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가 잘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면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민간 부문 파트너가 있어요. CVS 헬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곳이 FDA에서 승인이 떨어진 지 48시간 이내에 최우선 접종 순위 집단 중에 하나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네.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CVS면은 약간 그 편의점 비슷한 그런 네. 편의점보다 훨씬 크죠. 약간 예. 근데 그런 큰 약간 스토어 같은 건데.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드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백신이 벌써 이제 3개 정도가 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러시아가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스푸트닉 5의 면역 효과가 지금 95%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도 지금 뭐 글쎄요. 근데 뭐 러시아는 뭐 세계에 유통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에서 만들고 있죠. 네네. 스푸트니크 5 백신 개발을 지원한 곳이 국부펀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라는 곳인데요. 이 백신의 임상시험 자료 2차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2번 한 사람들 중 19,000명 가운데 39명의 감염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면역 효과가 95% 이상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 백신도 2번 접종하고요. 첫 번째 접종한 뒤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접종한 뒤 일주일째에 백신 효능이 91.4%였고요. 두 번째 접종을 한 뒤에 21일째가 됐더니 95% 이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접종을 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력이
접종력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어. 설명을 했는데 지금 4만 명 이상이 임상 3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첫 번째 접종을 마쳤고 1만 9천 명이 두 번 접종을 다 마쳤는데 지금 뭐 통증이라든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그 부위의 통증, 체온이 올라가거나 무기력증, 두통 같은 전형적 증상만 있었지 뭐 예상 밖의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95% 정도면 모더나가 94.55였고요. 그렇죠. 화이자가 90% 이상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20 23,000원 이하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훨씬 우리께 싸다 이런 걸 네네.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섭씨 2도에서 8도에서도 저장이 가능한 동결 건조된 형태의 백신 생산에도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운반하기가 훨씬 좋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께 훨씬 좋다. 또 여전히 그 편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설명도 내놨고요. 지금 외국 제약사들하고도 여기도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해외에서만 한 5억 명분의 스푸트니크 5 백신이 생산될 수 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국가들 제약사들이 협력 신청서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급이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문한 사람들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네. 뭐 시노백, 네, 시노팜 시노백에서,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브라질에 지금 뭐 상파울로 주민들에게 뭐 지금 면역 접종을 시키겠다라고 네, 네. 얘기해서 상파울로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한대요. 그렇죠. 네. 중국산 네, 아직 지금 네. 안전성이 우리가 확보되진 않았잖아요. 네, 의심스럽다. 그래서 반대한다는데 글쎄요, 러시아의 스푸트닉 5 약간 저개발 국가들이 조금 찾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살짝 들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전 세계가 이 백신 경쟁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누가 먼저 네. 하고 누가 먼저 배포해서 누가 효능을 얼마나 나타낼 것인가 여기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지금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땡스기빙이 이제 거의 네, 오늘 네. 시작이 했겠네요. 네, 미국을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네. 땡스기빙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난다고 지금 말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가 그야말로 네. 뭐 재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사실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네. 뭐 최고의 명절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서구권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유럽 국가들 그리고 많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약간 좀 특별하게 봉쇄 강도를 좀 글쎄요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16개 주가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자발적으로 며칠간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인데요. 지금 이 기간 이전에는 오히려 대응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파되는 걸 더 좀 조여서 막아놓은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좀 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독일 내 부분 봉쇄 기한이 이번 달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모임 인원도 5명으로 제한을 해서 이동을 확 막은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조금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프랑스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근데 절정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이걸 3단계에 걸쳐서 서서히 조금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제된다고 판단이 되면 12월 15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야간 통행은 계속 금지가 되는데 그래도 12월 24일, 1월 그러니까 1일 전날인 12월 31일 딱 이 이틀은 예외로 좀 풀어준다고 아하. 합니다. 사람들을 좀 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야 네. 사람들의 반발과 사람들이 평소에 그래야 좀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식당과 카페는 내년 1월 20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영국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가는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대가 한 집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워낙은 못 모이게 했었거든요. 그 식구들끼리도 모이지 마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여전히 내놓고 있고요. 네. 스페인은 크리스마스랑 내년 1월 1일에 식당 테라스나 야외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좀 해줄 예정인데 대신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제가 목요일로 착각을 했는데 네, 25일. 26일부터 네, 시작을 하니까 네 오늘 25일이고요. 이제 곧 땡스기빙. 그렇지 않아도 그 뉴스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터키 네, 그 칠면조 칠면조 사면하는 거.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뭐 접었나 봐요. 마음을 그래도 어쨌든 가기로. 네. 지금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 그 사저에 네. 대한 경호 네. 이거를 지금 뭐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나가면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살았는데 지난번 대선 전에 거주지를 플로리다로 옮겼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 맞아요. 있는 곳으로 네. 옮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여기에 재배치돼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 경호국에서 요원들에게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 사무소도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대한 물리적인 증원 방안을 좀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가서 살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ABC 방송은 각 주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이 구체화되고 있는 분명한 징후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 경호국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건 경호 임무 때문에 보안상 얘기해 줄 수 말할 수 없습니다.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인을 공식적으로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ABC 방송이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금 네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여기 뉴저지에 있는 또 골프 클럽이 있답니다. 여기랑 뭐 마라라고 리조트,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지금 소식통들이 골프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뉴욕은 조금 풀리게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타워에 대한 경호가 굉장히 강화됐었거든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래서 이곳을 지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랬는데 내년 1월 21일부터 이게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해튼 오범가를 따라서 차량 흐름이 좀 좋아지고 그 정체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뉴욕 경찰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 전해드렸던 이야기 방탄소년단 네. BTS가 그래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본상 4개상 후보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팝 부문이 그 다음 세부 장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렇죠.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클래식이나 국악 관계자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거든요. 간간히. 근데 대중음악이 후보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아권 아티스트가 이 부문에 지명된 건 또 BTS가 처음입니다. 네. 지금 그동안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것 또 상을 받는 게 목표다,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멤버들이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팝무대 진출 여정의 마지막은 그래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리더 RM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는데 작년에는 피처링으로 가서 무대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단독으로 지금 무대를 할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상식이 어떻게 열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AP통신은 BTS가 그래미 후보 지명을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래미의 벽을 BTS가 돌파했다라고 빌보드지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USA 투데이는 지금 BTS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그룹이 없는데 이렇게 딱 한 개 부문이면 오른 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미가 미국 주류 음악에서 K-팝이 가진 엄청난 존재감을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LA 타임스는 본상의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지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네, 했습니다. 뭐 그래미도 좀 보수적이죠, 뭐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카데미 네. 뭐보다 더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좀 문호를 네. 많이 개방하긴 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기분 좋으신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해외 소식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이었습니다.